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3부 영류. 밤이 늦어서야 김성기는 하옥시킨 대표 10사람을 끌어내게 하였다. 관아에 몰려와 소란을 피운 것은 역적에 버금가는 큰 죄라는 것을 모르느냐? 내 놈들의 죄상을 생각하면 당장 물고를 낼 것이래되 무식한 놈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한 처사로 그냥 놔줄 터이니 그 대신 밖에 몰려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겠느냐? 사또 김성기는 한풀 꺾여 있었다. 그렇게는 못하옵니다. 저희들은 억울하게 땅을 뺏긴 사람들이옵니다. 독촉관을 만나서 해결을 보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염주군이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어 어둠 속으로 사또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사또께서 억울한 우리 일에 개탕을 쳐주셔야 하옵니다요. 염주근이의 말에 이어 누구인가 하소연을 하였다. 아니 이놈들이 죄놈들 죄지은 것을 제쳐두고 딴소리를 하는구나. 여봐라, 이놈들이 정신을 차리게 곤장을 매우 쳐라. 사또가 발끈하여 호령을 하자 관노 사령들이 형틀을 내오고 염주근이와 또 한 사람의 사지를 각각 묶었다. 어쩔 테냐? 곤장을 맞을 테냐?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테냐? 사또 김성기가 물었다. 형틀에 묶이지 않은 나머지 8사람은 아무 소리도 없이 엎드려 있었다. 냉 그 말이지 못하고 못하는 게냐? 이번엔 형방이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차라리 곤장을 맞겠습니다요. 염주근이의 말에 사또는 벌떡 일어서서 형틀에 묶인 2사람을 무섭게 내려다보았다. 내 놈도 그러냐? 사또가 손으로 형틀에 묶인 다른 한 사람을 가리키며 벼락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들은 셋내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옵니다요. 이런 쿠얀 놈들, 여봐라! 이놈들을 매우 쳐라!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 곤장이 내리쳐졌다. 그들이 각각 10대씩의 곤장을 맞자 사또가 매를 멈추게 하더니 어쩔 테냐? 곤장을 더 맞을 테냐? 마을 사람들을 끌고 돌아갈 테냐? 하고 약간 누그러진 목소리로 달래듯 말했다. 사또 나으리,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을 높으신 사또께서 돌봐주지 않으시면 누구를 믿고 사옵니까요? 사또 나으리, 수령의 직책은 이리를 내쫓고 양을 기르는 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또께 억울하고 분함을 토로하려고 온 백성들을 어찌 그냥 쫓아보내시려고만 하오시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관아를 제 부모의 집 드나들듯 하게 한다면 그이야말로 1등 가는 목민관일 것입니다요.
바라옵건대 저들을 그냥 내쫓지만 말고 차근차근 사실을 살펴봐 주십시오. 자고로 토지 소송은 백성의 죽고 사는 문제이니 공정하게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맹자께서는 목민관이 백성을 함부로 학대하면 저도 죽고 나라도 멸망할 것이라고 설령 그만 못한다 하더라도 제정신이 위태롭게 되고 나라는 깎일 것이라고 했사옵니다요. 사또나리 바라옵건대 저들의 죽고 사는 일이오니 제발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염주근은 또렷또렷 목매는 목소리로 이치에 맞는 말을 하였다. 사또 김성기가 듣기에도 모두 옳은 말이었다. 그러나 사또는 형틀에 묶인 무지렁이가 기세 좋게 옳은 말만 골라 하는 것에 은근히 화가 치밀었다. 그는 무식하고 못난 놈들이 옳은 말을 짓거리는 것을 싫어했다. 저런 무지렁이 농투성이가 감히 내게 교화를 하는 게냐? 여보라! 저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매우 쳐라!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 염주근이는 이를 응등 물었다. 그는 10대의 곤장을 더 맞고도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동원마루에 앉아있는 사또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그래도 더 고집을 부릴 테냐? 사또가 염주근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물었다. 셋네들한테는 목숨보다 더 귀한 전답이 옵니다요. 농토를 잃으면 셋네들은 죽은 목숨이나 침배었습니다요. 저들을 불쌍히 굽어 살피시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옵소서. 만일 농토를 억울하게 빼앗기면 저들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요. 염주근이의 말에 사또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그들을 섣불리 다루었다가는 낭패를 자초할 것만 같았다. 네, 너희들의 사정을 잘 알았으니 오늘은 모두 그만 들어가도록 하여라. 호조에 연락을 하여 어찌 된 것인지 경위를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모두 집에 돌아가서 하회를 기다리도록 해라. 하회가 있기 전에 또 오늘같이 관하로 몰려오면 그때는 반드시 중벌로 다스리리라. 자, 어서들 가거라. 사또의 그 같은 말을 듣고 염주근을 위시하여 대표 10사람이 동원 밖으로 나가 불을 쬐며 버티고 있는 군중들에게 사또의 뜻을 그대로 전했다. 그제야 그들은 강을 건너 각기 마을로 돌아왔다. 곤장을 맞은 염주근은 신음 한마디 없이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새끼네까지 터덜터덜 걸어왔다. 나주 관하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농토를 음실하게 빼앗기고만 농사꾼들은 끝내 아무 기별이 없자 한숨만 땅이 꺼지게 몰아쉴 뿐이었다. 전성창이나 사또가 모두 한 통속인데도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5, 6월 쇠불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치나 진배 없는 일이라고들 하였다. 관아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는커녕 박초씨가 나졸들과 하인들을 앞세우고 마을마다 소장료를 받으러 다닌다는 것이었다. 박초씨는 이미 궁토가 되었으니 도지를 내지 않으면 국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벌을 받게 된다고 엄포를 놓으며 마을마다 돌아다녔다. 박초씨가 나졸들과 하인배들을 앞세우고 도지를 받으러 돌아다니자 농토를 억울하게 빼앗기게 된 농사꾼들은 그의 말을 듣기는 고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돌팔매질까지 해댔으나 어찌된 일인지 하나 둘 도지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박조씨는 군말 없이 도지를 잘 내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경선궁에서 땅을 원주인하게 되돌려준다는 소문을 뻗들이고 다녔던 것이다. 믿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약하디 약한 농사꾼들은 박조씨의 그 말에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박조씨가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궁토가 되었다는 땅의 도지를 받아내고 있을 무렵 전성창이 조세에 대납을 해주어 궁토가 되지 않은 나머지 땅에 2년치의 조세 고지서가 한꺼번에 날아들었다. 조세 고지서를 받은 농사꾼들은 잠자코 있다가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었다. 그들은 분명 전성창이 그들의 조세를 대납해 주었다고 하여 전성창에게 가을거지를 서둘러 그가 대납한 조세를 미리 바치지 않았던가. 분통이 머릿속에서 쇳뿌리처럼 이글거려 관아로 올려갔으나 관아에서는 전성창의 일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호조에서 2년치 조세가 한꺼번에 나왔다고만 하였다. 호방의 말로는 작년치 조세는 호조에서 흉년 때문에 이듬해로 뒤늦게야 연기를 해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전성창이 대납을 해주었다는 말은 거짓이란 말인가? 거짓으로 대납을 해주었다고 하고 미리 내려와 대납해 주었다는 조세를 받아냈다는 말인가? 2년치 조세의 독촉을 받은 농사꾼들은 눈에 불을 켜고 나주와 영산포를 되작거리며 전성창을 찾았으나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뒤였다. 그가 미리 받은 세미도 이미 일본인 오카모토에게 팔아 거의 일본으로 실어가 버린 뒤였다. 욱곡, 상곡, 지죽 세면의 농민들은 도깨비한테 홀린 것처럼 머릿속이 횡댕그렁해졌다. 전성창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간까지 내어먹고 만 것이었다. 때를 지어 여러 차례 집신이 닳도록 나주 관아로 몰려가 보았지만 사또를 만날 수조차 없었거니와 호방이 똑같은 말만을 되풀이하였다. 호방은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흉년이 든 해의 조세를 전성창이 대납을 해주었다는 것은 거짓이 분명하려니와 그가 미리 받아간 것은 사복을 채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억울한 사정을 따지려면 전성창을 찾아가는 것이 좋으나 밀린 2년치의 조세는 기한 내에 내야 한다고 독촉을 하였다. 호방의 그 같은 말에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이 그렇다면 흉년 때 유리 걸식하던 사람들의 천답이 궁토가 되었다는 것도 거짓이 아니겠느냐고 따졌으나 호방은 그것만은 사실이라고 하였다. 어떤 연유로 하여 그 천답이 궁토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전성창이 토지값을 받아 가로챘다는 소문도 있었다. 도지를 받아 올리라는 경선궁의 분부가 사또한테 내려졌다는 것이었다. 호방의 말 맞다나
홀맺힌 억울함의 실꾸리를 풀기 위해서는 한양으로 올라가 전성창을 찾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밀린 2년치의 조세를 내라느니 독촉관 전성창을 만나기 전에는 낼 수 없다거니 나졸들과 농사꾼들 사이에 날마다 입씨름이 계속되었다. 어떤 마을에서는 농사꾼들이 밀린 조세를 받으러 온 나졸들을 문매질하여 돌려보낸 죄로 관아에 붙들려가서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계산에 분홍색의 구절초꽃이 시들고 참옥새 꽃이 바람에 날리기 시작하자 강바람이 쌀랑거렸다. 상간이 되기도 전에 서리가 내렸다. 서리가 내린 날 밤의 달빛은 명주부치처럼 윤기가 자르르했다. 달이 환하게 떠오르던 날 밤에 낯선 사내가 웅보를 찾아왔다. 늦게까지 멱서리를 만들다가 어깨가 뻐근하여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그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계시옵니까? 찾는 목소리로 말투로 보아서 관아에서 나온 사람이 아닌 듯 싶어 미적거리지 않고 방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달빛을 받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사내의 키가 유별나게 커 보였다. 아닌 밤중에 사람이 찾아오자 식구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요주막 전성창의 일로 그들은 발을 펴고 잘 수가 없었다. 뉘시오. 웅보가 토마루 아래로 내려서며 달빛을 등진 키 큰 사내를 보았다. 밤늦게 찾아와서 송구스럽습니다요. 긴히 여쭐 말이 있어서. 사내는 방문을 열고 뾰꼼히 내다보고 있는 웅보의 식구들 쪽으로 두렵거리며 말했다. 뉘신데요. 저 대불이 형님이 되시지요? 사내의 입에서 대불이의 이름이 흘러나오자 웅보는 섬찟 놀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아에서 대불이를 찾고 있었던지라 철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소만. 웅보는 정중히 예를 갖추려고 하는 사내의 모습을 달빛에 되작거려 살펴보며 대답했다. 긴히 들을 말씀이 있사오니 잠시만. 사내는 말끝을 흐리며 술청 쪽으로 몸을 돌렸다. 웅보가 지싯지싯 그를 따랐다. 저는 대부리와 같이 있는 짝귀라는 사람입니다. 사내는 웅보의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부리하고 함께 있다니요? 실은 대부리가 와 있습니다요. 대부리가요? 어디에 있소? 저기 강 건너 구진포에 있답니다. 대부리가 오고 싶어도 아직도 관가에서 찾고 있다기에 제가 대신. 그러셨구만요. 그러시다면 누추하지만 여기 안으로 좀 드시지요. 웬걸요. 대부리가 형님만 잠시 모셔왔으면 해서요. 아무니요. 당장 가야지요. 그러시면 서둘러서 가보실까요? 수구막 쪽에 쪽배를 대놔놨으니께. 그럽시다. 웅보는 가족들한테는 말도 않고 짝귀라는 사내를 따라 돈단을 내려가 수구막 쪽으로 갔다.
사내의 말대로 수구막 갈대밭 속에 쪽배가 달빛을 담뿍 받고 있었다. 둘이는 쪽배를 강으로 밀고 가다 올라 앉았다. 짝귀가 서투른 솜씨로 노를 저었다. 언제 왔습니까? 어저께 밤에 왔습죠. 제가 구진포에 온 것은 한 열흘 됐굽쇼. 언제 떠납니까? 글쎄요, 그건. 네, 구진포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요? 글쎄옵니다. 짝귀라는 사내는 웅보가 묻는 말에 회피하는 것 같아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쪽배가 구진포 나루터 수양버드 나무 밑에 이르자 짝귀가 먼저 내려 배를 메었다. 자, 이쪽으로. 짝귀가 나루턱을 오르다가 갈대밭 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말했다. 잠시 후 웅보는 짝귀의 안내로 외딴 주막 앞에 이르렀다. 술청은 캄캄했고 방 안에만 불이 켜 있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시죠. 짝귀가 웅보에게 말하고 그 혼자 어두운 술청 안으로 들어섰다. 웅보는 주막 앞에 서서 초조한 마음을 가라앉히느라 달빛과 함께 흐르고 있는 영산강을 내려다보았다. 차갑고 윤기 나는 가을의 달빛이 바람과 함께 어우러져 강물 위에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다. 포구라기에는 너무 초라한 구진포에는 주막이 서너 곳 있었으나 술 손님이 들지 않았는지 너무 조용하여 강물이 가을바람에 뒤척이는 소리만이 소소하게 들려왔다. 형님. 웅보가 강물 흐르는 소리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어두운 술청 안에서 대부리가 나오며 소리쳤다. 형제는 덥석 두 손을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달빛이 흐르고 있는 서로의 얼굴을 되작거려 보았다. 대부리는 수염을 기르고 패랭이를 쓰고 있었다. 얼핏 보면 잘 몰라볼 것 같았다. 형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대부리는 웅부 손을 붙잡은 채 술청 쪽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술청을 지나 뒷곁으로 돌자 방이 있었고 불빛이 새어나왔다. 대부리가 방문을 열자 조금 전 웅부와 함께 왔던 짝귀라는 사내를 비롯하여 모두 패랭이를 쓴 너댓 명의 젊은 사람들이 엉거주춤 일어섰다. 들어가십시다. 대부리가 웅보를 끌다시피 하여 기름 심지불이 호드득 호드득 튀는 자그마한 골방으로 들어섰다. 웅보는 처음 대하는 젊은이들 앞이라 서먹한 기분으로 방 안을 둘러보고 서 있었다. 저기 우리 형님이셔요. 대부리가 젊은이들을 둘러보며 말하자 모두들 대면대면 웅보에게 인사를 하였다. 웅보도 그들이 내미는 손을 잡고 수인사를 하였다. 짝귀와 다른 젊은이들은 웅보한테 인사닦음을 한 뒤에 슬금슬금 방에서 나갔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를 위해 자리를 비켜주는 듯 싶었다. 저 사람들이 못 오는 친구들이냐? 잠시 후 웅보가 너덜너덜 떨어진 죽석 바닥에 앉으며 넌지시 물었다. 한솥밥을 먹고 지내는 사람들입니다요. 한솥밥이라니? 마음으로 맺어진 형제들이지요. 형제라고? 달리 생각 마셔요. 모두 좋은 사람들이니까요.
여기는 못하러 왔냐? 시방도 관가에서는 너를 찾고 있는디. 당분간 구진포에 좀 머물러 있어야 할 것 같구만요. 얼마나 오래 있을 것 같으냐? 웅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구만요. 암튼 이 집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요. 저 친구들이랑 말이냐? 우리들이 이 주막집을 샀어요. 남자들이 주막을 낸다는 말이냐? 거야 주모가 있지요. 말바우어만 말이야? 아니구만요. 형제들 중에 부인이 주무 노릇을 할 것입니다. 웅부는 대부리한테 말바우어미의 소식을 물으려다가 대부리가 겸연쩍어 할까 싶어 잠자코 있었다. 말바우어미도 함께 오기는 했는데. 대부리가 말끝을 흐리자 웅부도 그녀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말바우는 제 외할머니가 데려갔다. 알고 있구만요. 대부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목구멍 깊숙이 찾아들었다. 그는 한동안 고개를 떨군 채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듯 하다가 부모님이랑 형수님 무고하시죠? 하며 얼굴을 바로들었다. 너 부모님들 양진사 댁에서 모셔온 거 모르자? 알고 있구만요. 대부리는 다시 고개를 무겁게 떨구었다. 말바우 외할머니 댁으로 간 것이랑 부모님 모셔온 것이랑 어떻게 알고 있나? 떨어져 있음시롱도 집안 소식은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랬어. 같이 있던 형제들이 내 대신 2번 영산포에 왔었지라. 조카 이름이 오동래라는 것도 알고 있는디요 뭐. 그러면서 대부리는 다시 얼굴을 들고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내각정했는지 모른다. 웅부도 대부리를 마주보며 벙긋이 웃음을 보냈다. 그때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열렸으며 웅부와 함께 왔던 짝귀가 개다리 소반에 술상을 받쳐들고 허리를 방으로 꺾었다. 대접할 것도 없고 보준 한 사발 드시지요. 짝귀가 술상을 방 안에 들여놓고 문을 닫았다. 웅부가 같이 목을 축이자고 하였으나 짝귀는 오랜만에 만난 형제끼리 싫도록 회포를 풀라면서 나가버렸다. 참 좋은 사람 같더라. 웅부가 짝귀에 대해 말했다. 제가 형님처럼 모시고 지냅니다요. 그동안 쭉 어디 있었느냐? 장성에 있었지라우. 배감산에 있다가 이밤산으로 옮겼구만요. 장성이라면 양진사 어른이 현감으로 가 있다던디. 얼마 전에 파직이 되어서 시방은 노루묵에 와 있을 겁니다요. 파직이라니 어쩐 일로? 너무 물욕을 챙기다가 그쪽 토반들의 눈밖에 난 거지요. 장성에는 울산 김씨, 행주 기씨, 황주 변씨 같은 토반들이 짱짱하더만요. 토반들이 짱짱해 놓으니 수령들이 함부로 못하고 눈밖에 났다가 쫓겨나지요. 나주도 토반이 없는 것은 아니제. 반남 박씨, 나주 정씨, 회진 임씨, 나주 나씨, 풍산 홍씨, 제주 양씨, 나주 김씨, 금성 나씨, 문화유씨 같은 짱짱한 토반들이 있단다. 그런데도 이 천성창 같은 작자가 애잔한 농사꾼들의 농토를 빼앗고 조세를 2번씩이나 물려도 보고만 있어요. 토반들이 짱짱하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안 그래요, 형님? 대부리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따지듯 물었다. 너 독촉관 얘기 알고 있구나? 웅보는 우라를 가라앉히기라도 하려는 듯 단숨에 술잔을 쫙 비우고 나서 말했다. 알고 있다 마다요. 그놈의 일만 생각하면 오장이 활딱 뒤집어지려고 한다. 형님뿐이 아니지라오. 상국, 우국, 지국 세면에서 애잔한 농사꾼들이면 다 같이 당한 일이 아니오. 토반들도 토반들이지만 사또라는 작자가 못난 놈입니다요. 대부리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거푸 술잔을 비웠다. 실은 그 일 땜시 왔구만요. 대부리가 손으로 이번저리를 훔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일이라니? 전송창일 말이오. 내가 어쩌겠다는 게냐? 웅보는 놀라움과 걱정스러움이 뒤엉킨 시선으로 대부리를 샅샅이 집어보며 물었다. 형님은 모르셔도 됩니다. 형님한테는 뒤에 얘기해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가보셔요. 그러고 아무한테도 내가 여기 와 있다는 말 마시오. 부모님이나 형수 씨한테도 말이오. 그러면서 대부리는 웅보의 잔에 마지막 술잔을 채워주었다. 웅보는 대부리가 머지않아 또 큰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 작도 위에 선 기분이었다. 그는 대부리한테 전성창의 일을 어찌하려고 그러느냐고 자상하게 물어 알고 싶었지만 보암보암이 그가 말해줄 것 같지가 않았기에 그만 입을 봉한 채 마지막 술잔을 비우고 말없이 앉아있기만 하였다. 섣불리 나서지 말거라. 모든 일은 하늘에 맡겨야 한다. 큰일일수록 하늘의 순리에 맡겨야 탈이 안 생기는 배벼. 섣불리 나섰다가는 애잔한 사람들만 다쳐. 웅보는 다른 할 말이 없을 것 같았다. 지가요 떳떳하게 새끼네 부모님 찾아뵐 날이 곧 있을 거로구만요. 나 오늘은 이만 갈란다. 웅보가 일어섰다. 그렇게 하시오. 그러고 이쪽에서 기별이 있기 전에는 여기에 오지 마셔요. 알았다. 웅보는 방을 나가 집신을 꿰고 앞선 대부리를 따라 컴컴한 술청을 지나 주막 앞마당으로 나왔다. 그가 앞마당에 나타나자 방에서 마주쳤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잘 가라는 인사말을 했다. 지가 강을 건네드리지요. 짝귀가 웅보를 앞서 나루턱으로 내려가며 말했다. 대부리는 잠자코 웅보의 뒤를 따랐다. 주막에서 나와 나루터 쪽으로 내려가던 웅보는 그가 돌아갈 때까지 얼굴 한번 내밀지 않은 말바우 어미에 대해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대부리와의 관계 때문에 부끄러워 낯을 내밀지 못하는지는 몰라도 지난날의 청리로 봐서 잘 가라는 말 한마디쯤이야 건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었다. 웅보가 느끼기에 말바우 어미는 분명 불이 켜져 있는 주막의 큰 방에 있는 듯 싶었다. 저 형님 난초는 잘 있지요? 쪽배를 메어둔 갈대밭에 이르자 대부리가 물었다. 이제는 수국꽃 모양 활짝 피어났다. 커가는 지지배들이란 하루하루가 달라진다니까. 웅보는 이미 마음속으로 난초를 제숫감으로 점찍어주고 있는 터이라 대부리한테 좋게 좋게 말해주었다. 한 사나흘 뒤에나 한번
난초를 나한테 좀 보내주셔요.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살짝 보내주셔야 합니다요. 알았다. 그렇게 하마. 그리고 형님. 대부리는 한사코 형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내지 못하고 머무적거렸다. 왜 그러느냐? 형님, 양 의원님 잘 아시죠? 양 의원이라니 금세동 사시는 분 말이냐? 그렇습니다요. 금세동 양 의원님이라면 지난 돌림병 때 새끼네에 와서 병자들을 돌봐주시던 분 아니냐? 그런데 양 의원은 왜? 형님이 한번 그분을 뵙고 오셨으면 해서요. 뭐 땜시 병자가 있어서 그렇구만요. 병자라니. 말바우 어미가 어째서? 대풍청입니다요. 뭐시여? 웅보는 창에 찔린 듯 놀라는 얼굴로 대부리를 보았다. 대부리는 어둠 속에서 깊숙이 고개를 떨구었다. 대풍창이라 함은 문둥병을 말합니다. 여풍이라고도 하는 천영지질로 음양이 숙살지기 하고 피부가 쪼그라들고 사지가 상하는 무서운 병이다. 아니, 그 증세가 언제부터 있었는디? 지난 여름부터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 있느냐? 죽어도 고향에 와서 죽겠다고 하기에 데리고 왔구만요. 시방은 산속 엄막에 있고요. 허허이 참, 어쩌다가 그런 몹쓸병이. 참. 웅보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하였다. 소리내어 울고 싶기까지 하였다. 비록 동생과 배가 맞아 야행을 친 여자이긴 하지만 그들 식구한테는 은인이기도 하였다. 시방 증세가 어느 정도냐? 얼굴에 흰 가루가 생기고 눈썹이 빠지고 불그스름하고 고뭇고뭇한 부스럼이 생겼습니다요. 허허이 차라. 그러니 형님이 양의원 댁을 좀. 그러다 마다 당장 내일 새벽에 댕겨오마. 아이고 저런. 웅보는 몇 번이고 혀를 차며 아픈 마음을 억제하느라 한숨을 뱃속 깊숙이서 토해냈다. 부탁해요 형님. 말바우 어미를 죽게 내버려둘 순 없구만요. 걱정 말거라. 내가 애를 써볼 테니께. 웅부는 쪽배에 오르며 우울하게 말했다. 대부리는 쪽배가 달빛을 가르는 갈대밭 속을 빠져나가 강심에 이를 때까지 나루턱에 혼자 서 있었다. 그는 쪽배가 가물가물 여기 풀꽃만큼 작아져서야 몸을 돌렸다. 대부리는 나루턱에서 돌아오는 길로 그들이 눌러있는 주막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막 앞을 지나 길 건너 참나무 숲속으로 올라갔다. 가파른 등성이를 추어 올라 후미진 골짜기로 내려가자면 집채 덩이만한 바위가 있고 그 밑에 움막이 달빛에 차갑게 웅크리고 있다. 대부리가 구진포로 오기 전에 짝귀를 미리 보내 만들어 놓은 움막이었다. 대부리는 나지막하게 헛기침을 하면서 움막 가까이로 다가갔다. 말바옴에 나요. 대부리가 움막 앞에 서서 말바워미를 불렀다. 움막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조금 전에 새끼 내서 웅부 형님이 왔다 갔구만요. 부모님이랑 형수님
조카 죄 무사하다는구만요. 말바우 놈도 외가댁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리는 가시나무 잎새에 걸린 달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자 움막 속에서 여자의 흐느낌 소리가 흘러나왔다. 말바우 어미가 울고 있는 것이다. 죽어도 고향 땅에서 죽겠다고 노래를 했사통만 오고 싶은 고향에 와서 왜 울어요? 뭔 식구들이랑 말바우 잘 있다는 소식 들었으면 됐지. 대부리는 여전히 가시나무 잎새들을 쳐다보며 혼잣말처럼 했다. 울지 말아요. 내 수일 안으로 말바우 외가댁에 가서 말바우란 놈을 한번 보고 올 테니께. 아서요. 말바우한테 가지 말아요. 움막 안에서 말바우 어미가 눈물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요. 말바우 어미 하라는 대로 할게요. 대부리는 한동안 하염없이 나무들 잎새 사이로 밤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움막 안에서는 말바우 어미의 흐느낌이 바람에 풀잎 흔들리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요. 노상 영산포 계저씨 묻고 싶다더니. 대부리가 움막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묻고 싶은 것 아무것도 없어라오. 밤이 늦었구만. 어서 나려가재. 말바우 어미는 흐느낌을 멈추고 밭은 기침을 했다. 그러면 잘 자시오. 내일 새벽 일찌감치 올라올 텐게. 그러면서 대부리는 움막 앞에 내놓은 밥그릇 망태를 들고 일어섰다. 밥그릇과 반찬 그릇들은 언제나처럼 깨끗하게 씻겨 망태 속에 들어 있었다. 대부리는 밥망태를 들고 골짜기에서 등성이 쪽으로 올라갔다. 그는 몇 번이고 큼큼 낮은 헛기침을 토하며 바위 아래 움막을 돌아다 보았다. 다박 소나무가 촘촘한 등성이에 올라와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움막 앞에 희끔하게 서 있는 말바우 어미를 보았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달빛을 온몸에 담뿍 받고 서 있는 말바우 어미의 모습이 이른 봄 깊은 산 숲속에 피는 하얀 노루기 꽃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대부리는 다박 소나무들 속에 서서 오랫동안 말바우 어미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문둥이였다. 대부리는 몇 년 전 장성 백암산에서 뜻하지 않게 그녀를 잃어버렸던 일을 생각했다. 대부리와 말바우 어미가 장성 사거리에서 주막을 내고 있다가 주세를 내라는 현청의 나졸들 들볶임에 견디다 못해 본때 있게 한바탕 힘자랑을 하고 지나가는 허우룩한 과객들을 따라 백암산으로 들어왔을 때였다. 짝귀를 따라 장성장에 갔다가 어둑하게 산이 어둠 속에 묻혀서야 백암산에 돌아와 보니 그들의 초막은 모두 불타버리고 초막에 남아있던 말바우 어미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었다. 그날 밤 대부리는 관솔불을 밝혀들고 백암산 등성이와 골짜기를 훑고 다니며 그녀를 찾았으나 헛일이었다.
초막에 은거 중이던 도인들의 이야기로는 틀림없이 현청의 나졸들이 한 짓이라면서 서둘러 이밤산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대부리도 말바우 어미를 찾지 못한 채 백암산과 어깨를 비비고선 이밤산으로 그들을 따라갔었다. 이밤산으로 근거를 옮긴 뒤에도 그는 10만리로 가장하고 며칠 낯을 백암산을 속속들이 뒤지고 다녔다. 말바우 어미가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찾아서 묻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집신 한 짝도 찾아내지를 못했다.